들어가죠?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서술 방식 묻는 문제죠. 춘향가가 나왔죠, 춘향가. 일단 춘향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택지부터 봐. 아니면은 앞에를 조금 읽어봐도 되고, 어느 대목인지, 춘향가 어느 대목인지를 보기 위해서 앞에를 좀 읽어봐도 되고, 봅시다.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어사 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거두면 기절담락. 기절담락 뜻이 뭐예요? 매우 놀라서 정신을 잃는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놀라서 정신을 잃는다. 같은 뜻의 한자성어로 기절낙담이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있어. 낙담. 기절낙담. 시작. 기절낙담. 네.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 듣고 깜짝 놀라 어머니 어찌와 계시오. 몹쓸 딸 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 예, 천방지방 자주 나오는 의태어예요. 의태어. 한자어로 구성된 의태어. 너무 급해서 허둥지둥 날뛰는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입니다. 너무 급해서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을 뜻하는 한자성어로서 천방지방과 같은 뜻의 또 한자성어가 있죠. 천방지축. 천방지축.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소. 떨어져서 다친다는 뜻이죠. 이훌랑은 오실라 마옵소서. 여기까지 읽으면 어느 부분인가 알죠. 그러니까 춘향이가 그 처형되기 전날 이도령과 다음에 월매가 이제 춘향이를 멸해간 그 대목. 그러니까 그 옥중가라고 그래요. 옥중가. 이 판소리에서는 요 대목을 옥중가라고 그래요. 옥중가. 1번 해학적으로 이야기를 엮어감으로써 대체적으로 이 판소리의 특징이죠. 이게 지금 해학적으로 이야기를 엮어감으로써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주로 표현 방법은 언어 유희 방법을 많이 쓰죠. 다음에 두 번째,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작가적 논평 또는 서술자적 논평이라고 그러죠. 흔히 고대 소설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다음에 3번, 소박하고 진솔한 언어 구사로, 요게 판소리의 특징인데, 판소리는 이 판소리의 언어 구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평민적인 구성이 있고, 두 번째는 양반적인 구성이, 사대부적인 구성. 그러니까 판소리는 양반과 평민이 동시에 감상할 수 있었던, 동시에 수용할 수 있었던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이 판소리에는 평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언어, 즉 여기 나오는 소박하고 진솔한 언어 구사, 요게 이제 평민들에게 구사되는 언어고, 다음에 양반들한테 구사되는 언어들, 여기 아까도 조금 아까 읽어봤지만 기절담락이니 또는 천방지방이니 이런 한자성어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건 양반들을 위한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과장된 표현을 구사하여 독자가 주인공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장된 표현도 역시 판소리의 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 글에서 과장된 표현을 구사해서 독자가 주인공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지는 읽어봐야 알아,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거기 만단정회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또 보이죠? 만단정회. 온갖 정과 회포를 만단정회라고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노문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보이죠? 노문.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 그 지방에 내려가는 관리가 있어. 지방에 내려가는 관리. 그 지방에 누가 내려간다라고 미리 알려줘. 지방 관하에 지방에 지금 누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그런 글을 노문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할 적에 이 서방인지 남방인지가 언어 유희. 요게 1번에 해당하죠. 1번. 다음에 상사불견이라는 한자성어가 보이죠? 상사불견.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지만 불견, 볼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지만 만나지 못한다는 뜻의 한자성어. 다음에 그 밑에 한 네 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면, 세 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면 일구월심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것도 한자성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성어가 많아요. 그 얘기는 이 판소리가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반들이 쓰는 언어도 구사를 하고 평민들이 쓰는 언어도 구사를 했다는 거. 그런데
봉산탈춤 같은 경우, 봉산탈춤 대본에 나오는 언어들은 대부분 다 평민적인 언어가 나와. 그게 차이점이야. 봉산탈춤 대본에 나오는 언어와 다음에 판소리에 나오는 언어의 차이점은 봉산탈춤에 나오는 언어들은 대부분이 평민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다음에 판소리에 나오는 언어들은 평민층과 양반층이 골고루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쓴다는 거. 네, 일구월심 할 적에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간다. 원래 뜻은 그런 뜻이에요. 날이 해가 오래 간다. 오래를 굳자. 다음에 달월자 마음 심자.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뭔가가 더해진다는 뜻이야. 여기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이 더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또는 한이 더해진다. 그다음에 어찌하니 한심하랴. 이 부분에서 작가적 논평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에 3번. 여기 옥중가, 춘향가 중에서도 이걸 옥중가 대목이라고 하는데 이 옥중가 대목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돼요. 이 부분이. 그리고 또 두 번째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암행어사 출도하는 장면. 그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되면은 그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자주 나오냐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박자. 자진몰이나 휘몰이 정도로 가겠죠. 빠르게. 다음에 여기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여기 옥중가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진양 쪽, 같은 이제 느린 그런 박자로 가겠죠. 아무래도 분위기가. 3번 갑니다. 어법 문제. 현대의 발전된 과학이라 할지라도 세계와 인간의 삶을 할 적에 와, 접속투사 보이죠? 그럼 바로 인수분해 하면 되지. 세계를, 인간의 삶을 할 때 을이 동시에 다 적용되니까 세계를 속속들이 다 해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인간의 삶을 속속들이 다 해명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죠. 다음에 2번. 한편으로 부사지요. 부사어. 오랜 경험의 시행착오를 통해 획득된 것인 만큼 조각가의 인간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뭐가 보여줘? 주어가 없죠, 지금. 다음에 인간은 이데올로기에서 그 물질적인 생활 과정의 모순을까지, 물질적인 관용어, 다음에 생활 과정의도 관용어, 모순을 의식하고 하고 절 하나 끝났지요. 이 모순을 해결 또는 유지하고자, 이것도 병렬 부분이지? 그래서 어떻게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투쟁한다. 이 모순을 유지하고자, 뒤쪽은 아무 관계없어. 앞에 것만 인수분해하면 돼요.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투쟁한다. 큰 문제 없죠. 4번. 오늘날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지 문제 없고 개인과 사회, 가족과 사회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병렬 구문 또 나타났죠. 개인과 사회 요거하고 가족과 사회 요게 이제 병렬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직접적인 관계를 느끼지 못한다. 누가? 우리가. 앞에 있죠. 우리는. 크게 문제 없죠. 이것도. 그래서 그 어법 문제에서 병렬 구문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갑니다. 기억에 담긴 필자의 생각. 정약용의 갈리론이라고 읽어야 되나? 갈리론. 일단 정약용의 글이니까 중요한 글이겠지요. 일단 기억이 바로 앞에 있네. 흉년의 도적이 일어나서 북소리가 삼보를 울리는데 부라고 하는 거는 옛날 한문에서 시부라고 그래. 한문으로 쓴 글의 종류가 가장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시와 부는 아니고 시는 운문이고 부는 산문이에요. 을 잘 짓는 사마상녀에게 가서 중지하도록 하면 중지하겠는가? 큰 옥사가 벌어져서 연료자가 감옥에 가득하여 해를 넘겨서도 능히 판결하지 못하는데 송은 공덕을 기리는 글을
이라고 그래. 송충문이라고 그러죠. 송충문. 을 잘 짓는 왕자연에게 가서 판정하도록 하면 능히 판정해 내겠는가. 즉, 서로 분야가 달라. 능력은 있는데 분야가 달라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해결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놓고 나서 그 정도 파악이 됐으면 선택지를 먼저 보세요. 1번, 나라가 위급할 때면 목숨까지 바치는 벼슬아치가 필요하다. 2번, 농사 짓는 일은 머슴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봐라 얘기요. 다음에 3번, 학문이 깊지 못하면 현실적인 일에도 잘 대처하지 못한다. 여기 나오는 사마상녀나 또는 왕자연은 학문에 깊은 사람들이 그래도 근데 학문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가 있어요. 분야. 다음에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한다. 요 정도 되면은 답은 2번인데 혹시라도 요거 갖고 문제가 안 풀리면 뒤에 또 답을 만들어주는 문장들이 있어. 봅시다. 그런 까닭에 아전에게 간사함이 없도록 하려면 조정에서 아전은 지방 하급 관리, 지방 하급 관리를 가리키는 우리 고유어가 있죠. 구실아치. 구실아치. 지방 하급 관리를 가리키는 우리 고유어 구실아치. 아전은 한자어예요. 조정에서, 그러니까 아전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느 정도 되느냐면 뭐라고 그래. 의무복무요원을 지금 의무복무요원이라고 부르죠. 또 이번에 뭡니까? N번방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 공부하느라고. 거기에 예전에 그걸 뭐라고 불렀지? 사회공익근무요원. 거기도 공무원이잖아. 준공무원, 걔네들도. 그러니까 그 정도 돼. 구급보다 밑에서, 구급공무원 밑에서 그 일을 보조해주는 사람들 아니야.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데 그 정도가 옛날에 아전 정도 되는 거예요. 오로지 시와 불을 잘 짓는 사람만 임용하지 말고, 우리나라 그 옛날 과거가 그랬었잖아. 과거를 봐가지고 정치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과거에서 보는 시험이 뭐야? 글짓기 시험을 봐, 글짓기. 여기, 아전일에 익숙한 자를 높이 벼슬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요게 답이잖아. 그리하여 매양 항상 쇠잔하고, 쇠잔하다. 쇠해서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지다. 이런 뜻이죠. 대단히 교활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고울이 있으면 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아전들에게 가서 다스리게 하며 진실로 좋은 성적이 있으면 공경은 고관대작의 총칭을 말합니다. 고관대작을 총칭하는 말. 공경대부라고도 하죠. 공경대부. 그러니까 벼슬이 높은 사람을 적어도 판서 밑에가 뭐지? 참판? 그 정도. 지금의 차관급 이상 정도 돼야 공경대부에 속해요. 제수는 임금님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걸 제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누구한테 천거를 받지 않고 임금님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걸 제수라고 그래. 제수하여 의심하지 말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전에 간사한 것이 짓이 없어질 것이다. 답은 거기 아전일에 익숙한 자를 높이 벼슬길에 오를 수 있게 할 것이다. 요 부분이에요. 다음에 5번. 밑줄 친 부분의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을의 잔치 한국 시리즈 입장권 할 적에 입장권 할 때 권자, 이 권자는 문서 권자요. 요게 맞아요. 문서 권자. 1번의 권자가 맞아요. 입장은 덜입자, 장자는 마당장자. 따릅니다. 덜입, 마당장, 문서권. 다음에 20세기 후반 북국권 할 때 권자는 1번의 권자가 맞아요. 1번의 권자. 이때 권자는 우리 권자예요. 우리권. 우리. 닭을 몰아넣는 닭우리 할 때 우리. 그 우리야. 그래서 우리처럼 뭐가 붙어 있어? 큰 입구변이 붙어 있죠. 바깥에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죠. 큰 입구변이. 극자는 지극할 극자.
북자는 뭐 다 잘 알죠. 이 북자도 실은 음과 훈이 또 하나 있죠. 북녘 북자도 있고 다음에 패할 배자도 있어. 패할 배. 지다 할 때, 패하다 할 때 패할 배. 따라해. 북녘 북. 패할 배. 패배할 때 써요. 패배할 때. 그때는 북녘 패북 이렇게 안 읽어. 패북은 페이스북이고. 패북 이렇게 안 읽고 패배라고 읽는다고. 패배. 그리고 북자, 북녘 북자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패할 배자로도 쓰인다. 그때 패배할 때 쓰인다. 다음에 따라합니다. 지극할 극. 네, 뭐 극지방 할 때 극자. 다음에 우리권. 참정권 할 때 권자는 권세권자지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먼저 이 참자도 음과 훈이 꽤 많은 글자예요. 따라합니다. 참여할 참. 요때는 참으로 읽고, 다음에 석삼. 이게 석삼자야. 그러니까, 이 석삼자를 쓰면은 문서에 요것만 지워도 뭐가 돼? 문서를 조작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석삼자를 따로 만들어서 복잡한 글자를. 두이자도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두이자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글자. 그래서 석삼이고, 그러니까 요 석삼은 요 석삼과 같은 글자예요, 결국은. 다음에 인삼삼. 따라 인삼삼. 인삼을 뜻할 때는 요 삼자를 써요. 그래서 이 참자는 따라해. 참여할 참, 석삼, 인삼삼. 그래서 인삼이라고 쓸 때는 앞에 사람 인자만 쓰면 되잖아. 다음에 따릅니다. 정사정. 예, 다음에 이 권자도 권세권, 원래는 권세권자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가끔씩 봉화관자로도 써요. 봉화. 그 산에 이렇게 봉화 불 올리죠. 그때는 봉화관자로 써요. 따라해. 봉화관. 다음에 6번. 밑줄친 표현 중 문맥상 어색한 것은 속담을 묻는 문제지요.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다. 제 사랑 제가 끼고 있다는 말도 있듯이 여기 제 사랑 제가 끼고 있다 뜻 본인 하기에 따라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은 반드시 주고받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 치사랑은 있어도 내리사랑은 없다. 치사랑은 있어도 반대로 한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치사랑은 없어도 내리사랑은 있다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지. 원래 속담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내리사랑이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치사랑이야. 그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이 부모 사랑해요. 자식은 부모 말 더럽게 안 들어.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시작. 네,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속담을 알고 있어. 학생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훅 하고 그냥 있다 보면 그냥 쑥 하고 지나가요. 잘못하면은. 자, 다음에 속담처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디귿. 어버이의 품은 하해와 같다. 하해. 강과 바다를 뜻하죠. 넓은 강과 바다. 살인마 자식까지도 감싸 안는 어버이가 아니던가. 그런데 자식에 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맹목적이어서 더러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우리네 속담에 흉년에 어미는 굶어 죽고 자식은 배 터져 죽는다. 이만큼 부모는 자식을 챙긴다는 얘기지. 제 자식이 최고인 줄 알고 떠받들어 키우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무분별한 사랑 때문에 자식은 자기만 아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함함하다. 함함하다. 뜻이 뭐예요? 털이 보드랍고 윤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함함하다. 우리 고유어로 털이 보드랍고 윤기가 있다. 또는 소담하고 탐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털이 보드랍고 윤기가 있다. 두 번째 뜻으로 소담하고 탐스럽다. 뭐가? 함함하다.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제 새끼 털은 보드랍고 윤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실제 문제에 안 나간 속담이 하나 있었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 함함하다. 자, 다음에 7번.
지문 좋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기 생각이 개입되기가 쉽다고. 자기가 비판하려고 한다고. 그거 하지 말려고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설명문에서는 정보를 추리하는 문제이고, 다음에 제재, 주로 제재, 핵심 제재, 논설문에서는 주로 관점을 추리하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도 뭐 갖고 해야 돼? 지문 갖고 봐야지, 지문. 일단은 한 단락짜리니까 개방사회라는 말은 그래서 개방사회가 일단은 제재가 되죠. 사람들이 타고난 계급이나 계층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는 사회가 개방사회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는 사회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또 그러나가 붙으니까 안 읽을 수가 없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모두의 정보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는 사회, 이 글에서는 개방사회를 뭐라고 정의하자? 모두의 정보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는 사회라고 정의를 하자는 얘기죠.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부과된다. 요 정도까지 읽고 나서 어떻게 선택지를 보세요. 1번,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개방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2번, 전통적 윤리의 해체 현상이 개방사회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 또는 전통적 윤리 해체 현상 이런 말들이 이 지문에 있으면 없으면 이 차이야 지금. 정보 찾는 거예요 결국은. 다음에 3번 정보의 독점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4번 남녀 사이의 신비 외경의 배일이 없어짐으로써 남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지금 얘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모두의 정보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정보가 나와야 돼. 정보라는 단어가 보여야 답이 돼 일단은. 그죠? 3번이네 뭘. 또 있나? 정보라는 단어가 어디? 선택지에? 그런데도 이거 글쎄 그 단어 한 단어 때문에 답이 될까? 이런 의심이 생겨 또 시험장에서. 그죠? 그럼 뒤에 읽어보시면 돼요. 모든 집단관계는 어느 정도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보의 통제를 통해서 그 역할이 결정된다. 그것이 집단 사이의 신비며 신비는 외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여기부터 중요하죠. 그러나 개방사회에서는 모두의 정보를 공개, 전달함에 따라 지도자와 국민 사이, 어른과 아이들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신비와 외경의 배일이 없어진다 해서 개방사회에서는 모두의 정보를 공개, 전달한대요. 근데 돼요 이게? 모두에도 똑같이? 전자미디어 문화를 지속하는 한 이 변질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변질을 다 좋다고 할 수도 없으나 반대로 다 나쁘다고 몰아칠 수도 없다. 맨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죠. 문제는 여기요. 개방으로 변질해가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역할들을 찾는 일이다. 결국은 정보란 단어가 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그러나 뒤에 있었던 여기에서는 모두의 정보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는 사회라고 필자가 따로 개방사회를 정의를 하죠.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지. 자, 다음에 8번. 다음 독서의 방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하고 한자성어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1번 읽어 시작.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또 스며들까? 따라합니다. 정의부박. 한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지는구나. 정의부박. 네. 정밀하기는 하지만 정밀할 정자요. 부박, 박자, 넓을 박자죠. 널리 알지는 못한다. 정밀하기는 하지만 넓게 알지는 못해. 이거를 독소법으로 말한다면 이런 독소법은 정독이야, 정독. 정의부박에 반대되는 한자성어가 오히려 더 유명하지요. 박이부정. 따라해, 박이부정. 박이부정은 넓게 알긴 알지만 어떻게 정밀하게 알지는 못해. 지식이 해박하긴 하지만 어느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 적에는 박이부정이요. 근데 어느 한 전문 분야는 정확하게 알지만 해박하게 알지는 못해. 그러면 뭐요? 정의부박이요. 다음에 2번 읽어봐. 낙양지각이 시작.
낙양지가귀. 예, 뭐냐면, 낙양에서 만든 종이란 뜻이에요. 낙양, 중국의 낙양. 중국의 낙양에서 만든 종이지자. 가격이 귀, 높다, 귀하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낙양에서 만든 종이로 만든 책이 값이 비싸다, 또는 귀하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인데, 요것이 이제 의역이 돼가지고, 책이 호평을 받아서 잘 팔리는 책을 말할 때, 베스트셀러를 말할 때, 낙양지각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낙양에서 나오는 종이에다가 글을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종이가 좋으니까 그 책을 많이 읽었다. 이제 거기서 나온, 한자성어입니다. 낙양지귀라고도 합니다. 낙양지귀. 거기 가짜를 빼고 낙양지귀. 또는 끝에 귀자를 빼고 낙양지가라고도 합니다. 낙양지가. 2번은 독서와는 관계가 없어. 잘 팔리는 책 이런 뜻이요. 다음에 3번. 예, 안광, 철지배. 따릅니다. 안광, 철지배. 안광, 눈빛이 뚫어. 뭐를 뚫어? 종이를 뚫어. 즉, 눈빛이 종이의 뒤까지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것도 정독을 의미하는 거지, 정독. 독서의 이해력이, 날카롭고 기품을 이루는 말로 쓰입니다. 독서력의 이해력이 날카롭고 기품을 이루는 말로 안광철지배. 다음에 4번. 자주 나오는 한자성어죠. 위편삼절. 옛날 책을 보면은 책을 묶고 있는 끈이 있어요. 끈. 그 끈을 굉장히 튼튼한 줄로 매어 실은. 그런데 그 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책을 많이 읽는다는 뜻이야. 위편삼절. 그 책을 묶고 있는 끈이 3번이 끊어질 정도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이 하도 봐가지고 이 책이 종이가 다 떨어져 나와. 그래서 한 권 더 샀어. 또 봤어. 또 종이가 떨어져 나와. 또 한 권 더 샀어. 이게 3권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편삼절. 원래 공자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죠. 공자가 책을 읽기를 좋아해서 특히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독서에 열중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정독에 해당하겠죠. 1번, 3번, 4번은 독서의 방법까지는 안 가더라도 독서와 관련된 그런 한자성어고, 2번은 독서라기보다는 이건 베스트셀러, 잘 팔리는 책, 이런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의부박, 박이부정, 낙양지가귀, 낙양지귀, 낙양지가, 안광철지배, 안광철지배, 위편삼절, 위편삼절. 네. 다음에 9번. 단락의 주제문하고 문제를 물어봤죠. 단락의 주제문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친절하게 물어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친절하게 온 경우에는 선택지부터 읽어. 항상 단락의 주제, 흔히 소주제 또는 단락의 화제라고 그러는데, 단락의 주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선택지부터 읽는 게 좋아.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다 친절하진 않다는 얘기야.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문제를 주고 첫 단락을 읽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봤더니, 선택지를 보니까 그제서 이거 단락의 소주제 묻는 문제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첫 단락 읽은 건 읽었으니까 1번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선택지는 무조건 선택지부터 읽고 그 내용이 지문 안에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지문 안에 있는데 정말 주제문에 그 내용이 있는가, 그 단락의 주제문에. 단락의 주제문에 있어야만이 그게 단락의 화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일단은 이 문제는 친절하게 단락의 주제문이라고 문제를 줬으니까 선택지부터 봅니다. 정부의 집단 소송제 추진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냐. 주제문 찾으라는 얘기죠. 정부가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를 추진하고
다음에 최근 법무부의 법제정위원회 안이 공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요 문장이 바로 지금 1번 문장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일단 답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가달락 다 뒤에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재개 뜻이 뭐예요? 이거 재개라고 쓰기 굉장히 쉬워요. 어휘로 쓰기. 왜냐면 이 재개가 해석상 이렇게 해석이 돼. 경제 계통의 경제와 관련된 세계를 재개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그래서 재로 쓰기가 쉽다고. 재개는 재벌들의 세계를 재개라고 그래. 재벌들. 그래서 재를 쓰는 거야. 아이재. 재개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제의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여 도입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루속히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어떻게 돼? 대조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글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서술 방식은 대조가 되겠지. 대조. 의견의 대조. 다음에 나를 읽기 전에 선택지부터 읽어. 경제 회복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쓰는 글이야?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 쓰는 글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나올 이유가 별로 없지, 그죠? 나달락 굳이 안 읽어봐도 2번 틀렸다는 게 눈에 보여요. 첫 단락이 이래서 중요하다. 첫 단락에서 제재와 관점이 딱 정해져. 그러면 그 제재와 관점을 논지라고 그러고 그 논지를 다음 단락에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거의 안 바뀌는데 어디에서 바뀌어? 논설문에서 바뀌어요. 논설문에서는. 근데 논설문에서도 뭐는 안 바뀌어? 제재는 안 바뀌어. 관점만 바뀌어. 두 번째 단락 첫머리에 그러나 반면에 하지만 이게 나오면 관점이 바뀐다고 그랬죠? 제재는 안 바뀌어. 관점만 바뀐다고. 그것만 바뀌는 케이스고 나머지 케이스는 일단 한 번 첫 단락에서 논지가 정해지면 안 바뀌어. 그런 경우 예외적으로 논설문에서 두 번째 단락 앞머리에 그러나 반면에 또는 첫 번째 단락 뒤쪽에 가가지고 첫 번째 단락 뒤쪽에 가서 논지가 형성되는 마지막 문장쯤 가가지고 그러나 반면에 같은 역적관계 연결어가 붙어있으면 논지가 바뀌긴 해. 그런데 뭐는 안 바뀌어? 논지 중에 제재는 안 바뀐다고. 관점만 바뀐다고. 오케이? 그런데 지금 나달락 앞에 뭐 그러나 반면에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제재가 바뀔 이유가 없잖아. 그죠? 자, 봅시다. 정부는 집단소송제도가 기업, 시장, 우리 경제 모두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요. 요게 주제문이에요. 즉,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어디의 의견? 정부의 의견.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은 우리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 있다라는 말이 나와. 기업 투명성이 나오는데 얘는 주제문이 아니야. 원인이지 그냥. 다음에 3번. 다의 집단소송제 계속 가나 1번이나 3번이나 4번의 선택지를 보면 집단소송제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죠 지금. 이게 제재가 다 들어간다고 지금. 근데 2번만 집단소송제라는 제재가 안 보이죠. 그것만 봐도 2번이 틀린 거야. 굳이 이 지문 이거 다 읽을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첫 단락만 잘 읽고 두 번째 단락 선택지만 잘 읽으면은 바로 문제 풀려. 1분에 풀어, 못 풀어? 풀어요. 풀린다고 이렇게. 자, 다단락.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1번 단락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근데 2번 단락서부터는 본론 단락이잖아. 1번 단락은 서론 단락이잖아. 우리 글에 공식이 그래. 1번 단락은 서론 단락이고 1번 단락은 첫 문장, 마지막 첫 문장에서 제재가 제시가 되고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관점이 제시되면서 뭐가 생겨? 첫 단락이 마지막 문장을 쟁점화 문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두 번째 단락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락서부터가 이제 두괄식, 미괄식 이게 결정이 나. 본론 단락,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이 주제문이면 세 번째 단락도 첫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네 번째 단락, 본론 단락도 역시 네 번째 단락이 본론 단락이면 네 번째 단락 첫 문장이 주제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두괄식. 두 번째 단락, 본론 1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이 끝에 문장이 주제문이야.
그러면 나머지 본론 단락들도 끝에 문장이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아. 미괄식. 이렇게 논리적인 글들은 규칙대로 한다고. 공식대로. 그래서 지금 나단락의 첫 문장이 주제문이죠. 그럼 다단락도 첫 문장이 거의 주제문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럴 때 3번 집단 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결국 기업의 이득이 된다.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단락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여기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때 제고하다. 제고. 높이 쳐들다. 쳐들어서 높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 씁니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다.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다. 높인다라는 뜻이 높인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아이가 들어가는 제고는 다시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가 4번에 보면 집단소송제는 시장에 의한 기업 구조 지배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래놓고 라단락을 보면요. 라단락은 또 주제문이 맨 밑에 있어요. 왜? 가단락이 서론단락이고 다단락이 본론단락이고 라단락이 결론단락이야 지금. 그래서 결론단락의 주제문은 주로 다 어디에 있다? 밑에 맨 마지막 문장에 거의 위치합니다. 그래서 라단락의 끄트머리 문장을 보면 집단소송제는 시장에 의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이 글은 집단소송제에 관한 글이야. 그런데 2번에서 제재가 바뀌어버려. 뭘로? 기업의 투명성으로. 그죠? 요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번에서 11번까지 아주 유명한 수필이죠. 우리나라 수필 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수필 한 너댓 편 꼽아라 그런다면 예찬, 제목에 예찬이란 그 단어가 들어가는 수필이 2개가 있어. 첫 번째 요거 청춘예찬. 작가는 민태원. 요거 전문을 다 보시고 싶고 이 수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좀 보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 가보시면 있습니다. 청춘예찬. 다음에 실록예찬. 작가는 이양하. 이양하 선생은 윤동주 선생의 지도교수였었다고 그랬죠. 실록예찬 그럼 뭐 지금 이제 한참 실록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다음에 무소유. 앞에서 나왔었죠. 수필 하나 무소유. 다음에 딸깍바리도 배웠죠. 딸깍바리.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수필 4개예요, 이게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청춘예찬입니다. 청춘예찬. 자, 하여튼간에 뭔지 몰라, 처음에는. 근데 청춘하고 시작합니다. 청춘하고 시작하는 글은 청춘예찬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글 중에. 우리나라 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글 중에 청춘 그러고 시작하는 글은 이 민태원 씨의 청춘예찬밖에 없어요, 글이.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 큰 배의 기관같이 힘이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끓는 피를 갖고 있는데 그 끓는 피를 막 잠재우면서 앉아가지고 공부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죠? 하여튼 합격증만 따. 그리고 팔팔 돌아다녀, 그리고. 막 합격증 딸 때쯤 되면 코로나도 사라지겠죠, 그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도 내가 보기에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뭐?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이 뭐라고? 청춘. 이 글의 제재는 핵심어는 뭐야? 청춘. 기억.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억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지요.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10번. 윗글의 특성을 바르게 분석한 것은 수필. 대상을 관조하여, 관조하다,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 또는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다. 뭘 하기 위해서? 그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 사물의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관조하다. 이런 예문으로 써요. 세상을 관조하다. 어떤 학생은 이 관조하다라는 단어를 방관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아니요. 방관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정도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내재된 의미를 파악해내고 있다. 물론 그 수필은 대체적으로 그 대상을 관조하는 글들이 많아요. 수필이. 다음에 2번.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문학이나 비문학 그 독해 문제 가장 큰 난점이 뭐냐면 무슨 선택지 정답이 되는 선택 4개 중에 하나 빼내잖아. 그럼 3개 놓고 문제를 풀면 3개 놓고 또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권 가장 적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 제일 싫은 문제가 그거래. 가장 적절한 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순서가 있잖아요. 우선권이 그죠? 2번. 문법은 가장 적절한 게 없어. 그냥 적절한 거 물어봐도 다 가장 적절한 건데, 이 독해는 가장 적절한 게 있어야 되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있어야 돼. 대상과 관련된 개인적 체험을 고백적으로. 그런데 수필은 대체적으로 경수필, 문학적인 수필은 개인적 체험이 어디에 나와? 앞에 나와. 앞에. 배웠잖아. 앞에 나와. 그러면서 그 앞쪽에 주로 개인적인 체험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그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얻은 진리가 이제 주제로 나타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미셀러니 경수필의 구성법이고, 이 경수필의 구성법을 갖고 있는 우리 고전 문학 장르가 바로 폐관문학이라고 그랬죠. 폐관문학. 그런데 지금 첫 단락을 읽어보니까, 개인적인 체험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인 체험이 나오려면 앞에서 나와야 돼.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 수필은 마치 읽기 전에는 딱 단락 구분이 마치 뭐처럼 설명문이나 논설문처럼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분량이 비슷비슷하지요. 단락 구분해 놓은 게. 그러니까 이런 수필이 중수필이야. 그러니까 중수필과 경수필의 차이점. 경수필은 신변 잡기, 내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상적인 경험들, 신변 잡기라고 그래. 신변 잡기를 먼저 쓰고 그것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인생의 진리를 주제로 쓰는 그런 구성법을 취하고 있다면, 중수필은 처음부터 무거워. 즉 개인적인 체험이 안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작품은 경수필이 아니라 중수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3번. 비유적인 언어와 격정적인 언어. 일단 격정적인 어조로 출발합니다. 청춘 느낌표 빡. 그지요? 다음에 또 비유적인 언어.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라고 문제가 나간 기억에서도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3번은 일단 맞죠. 4번. 자기 성찰적인 태도가 되려면 개인적인 수필이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수필들은 대부분이 경수필들이고, 이 중수필들은 좀 사회적인 주제를 건드려. 내 개인적인 주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주제를 좀 건드려. 청춘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청춘에 해당하는 계층에 관한 얘기잖아, 그죠? 자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11번, 10번 문제는 요 정도 첫 단락만 읽어봐도 풀려요. 11번, 기억을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바로 기억의 의도를 묻는 문제, 의도.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이성은 투명하지만 얼음과 같대. 얼음은 얼어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고체잖아요. 풀려야 뭘 쓰든가 말든가 하지. 녹아야 뭘 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물로. 다음에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칼집 속에 들어가 있대. 꺼내야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 청춘이 바로 있어서 이 이성과 지혜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의미. 뒤를 봐야 돼요. 이 문장 갖고 못 풀어.
기역 이 문장 갖고 못 풀고 기역 앞뒤 문장을 봐야 된다고. 주로 이제 여러분들 주지문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부연설명문 나오고 상술문 나오고 어려운 문장 한 문장 나오면 그 어려운 문장을 해석해주는 문장이 어디 나와? 그 뒤에 나오죠 항상. 수필도는 마찬가지. 모든 글이 그래요. 어려운 문장이 한 문장 나오면 그 문장 뒤에 그 문장을 설명해주는 문장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문장만 갖고 끙끙 앓지 말고 뒤를 봐.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라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겠냐. 왜? 청춘에 끓는 피가 있기에 이성도 쓸 수가 있고 지혜도 쓸 수가 있어. 근데 청춘에 끓는 피가 없다면 이성도 쓸 수가 없고 지혜도 쓸 수가 없으니까 쓸쓸한 거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에, 이성은 투명한데 얼음과 같대. 얼음에 쌓여 있대요. 얼음에 쌓여 있으면 이성 써 못 써. 죽은 것 같은 거야. 청춘이 있으니까 그 청춘의 열기로, 그 힘으로 얼음을 녹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성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청춘엔 힘이 있기 때문에 칼집에 있는 엑스칼리버, 칼을 뺄 수가 있다고. 그래서 1번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바르게 활용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 아니고 3번 봅시다. 청춘의 정열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성과 지혜는 비인간적이며 무용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지혜도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쓸모가 있다? 청춘이 있어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11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문제예요. 예, 요 청춘 예찬은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2달러 끝머리에 보면 연락이라고 하는 기쁠 열자 다음에 뭐요? 이 낙자가 즐거울 낙자, 그죠? 이 즐거울 낙자는 따라해. 즐거울 낙, 음악 악, 다음에 좋아할 요. 세 개의 음과 훈을 갖고 있어요. 세 개. 이렇게 음과 훈이 많은 단어들은, 많은 한자들은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즐거울 낙, 음악 악, 다음에 좋아할 요. 요산 요소할 적에는 요라고 읽어. 요산 요소할 때는. 쓰기는 이렇게 써놓고. 음악이라고 쓸 때는 요 악을 써놓고 악이라고 읽고. 낙원이라고 할 적에는 낙이라고 쓰긴 써. 한글로는 그죠. 두음법칙 때문에. 그때는 즐거울 낙자가 두음법칙에 걸려서 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울 낙 또는 즐거울 낙이라고 씁니다. 연락이 뭐냐면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 뭔가 고차원적인 것을 하고 느끼는 기쁨. 공부를 했더니 무지하게 기뻐. 그런 사람이 있나? 있겠지. 학자들 그지. 여러분들 하루 공부를 하고 그런 게 있을 거야. 하루 오늘 공부를 했는데 저녁 때 집에 갈 때 뭔가 뿌듯한 느낌이 오는 날이 있어. 오늘 공부가 됐다. 뭔가 뿌듯해. 그게 기분이 좋아. 그게 연락이야. 그 정도 되면. 그런데 PC방 가서 놀다가 기뻐? 그건 연락 아니야. 높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락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뭔가 높은 고차원적인 그런 일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고차원적인 기쁨을 연락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3번 단락에 가서 영락이라는 단어 보이죠? 영락. 이 영자가 한자로 제로의 제로, 숫자 제로, 0,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낙자는 떨어질 낙자고,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초목의 잎이 시들어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초목의 잎이 시들어서 떨어진다. 영락의 계절, 따라해. 영락의 계절. 무슨 계절? 가을. 예, 영락의 계절. 초목의 잎이 떨어지는 계절이 가을이잖아. 영락의 계절, 가을. 다음에 세력이나 살림이 줄어들어서 보잘것없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세력이나 살림이 줄어서 아주 보잘것없이 된다. 집안의 형세가 영락하였다. 따라해. 집안의 형세가 영락하였다. 뜻은 안 써도 돼. 영락의 계절, 가을 요거하고 다음에 집안의 형세가 영락하였다. 요 문장만 써놔. 예문. 이 예문 갖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해가.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천자만홍이라고 하는 또 한자성어가 보이죠? 천자만홍. 예. 울긋불긋한 여러 가지 꽃의 빛깔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래서 아름다운 꽃의 빛깔을 뜻할 때 천자만홍. 뭔가 아름다운 색깔을 뜻할 때 천자만홍. 특히 가을빛
가을빛, 가을의 그 산들을 표현할 때 천자만홍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다음에 12번 표준발음법 묻는 문제. 표준발음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1번 읽어 시작. 맞아요? 자음을 첫소리가 갖고 있는 음절의 의는 다만 3에 의해서 이로 발음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자음을 첫소리로 갖고 있는 의는 뭘로 발음한다? 그래서 뭐라고 발음된다고? 키. 아까 뭐 한이바람 뭐라고 발음한다고? 니. 자, 다음에 2번 읽어 시작. 네, 뭐에 관한 진술이에요, 이거는? 네, 음절 끝소리 규칙에 관한 진술이죠. 3번 읽어. 뭐에 관한 거? 음절 끝소리 규칙에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에 관련된 거죠. 3년 전까지는, 18년 전까지는 자음군 단순화의 탈락과 일반 탈락을 구별했는데 지금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탈락. 이것도 4번 읽어 시작. 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함을 허용하고 조사의는 애로 발음함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허용한다. 13번 갑니다. 관용어, 관용어. 이 관용어 문제도 꽤 쉽지가 않아요. 장애를 가진 이들이지만 손끝이 매워서 불량품이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뜻. 이 손끝이 맵다라는 이 단어가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관용어가. 첫 번째 뜻. 매우 아프다. 살짝 때려도 매우 아파. 손끝이 맵다. 어찌나 손끝이 매운지 한 대만 맞아도 아프다. 이렇게. 요런 이제 예문이 썼습니다. 어찌나 손끝이 매운지 한 대만 맞아도 죽도록 아프다. 뭐 이런 예문이 형성될 수 있죠. 그럴 때 쓰고.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 예문에 있는 뜻입니다. 일하는 것이 빈틈이 없고 매우 야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게 이제 좀 선택지에 있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지만 손끝이 매워서 이때 뜻이죠. 그는 손끝이 매워서 모든 일을 잘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다음에 세 번째 뜻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축을 기르는데 이상하게 누가 가축을 기르면 이렇게 가축이 죽어. 내가. 난 가축은 솔직히 좀 안 기르고 가축 기르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 어렸을 적에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가축 기르면 걔가 죽거나 뭐 그러면 걔랑 이별을 해야 되잖아, 그죠? 한번 그렇게 세게 한번 내가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내가 밥을 먹을 때 내 밥을 가지고 와서 걔 한 숟가락 떠주고 나 한 숟가락 먹고 할 정도로 내가 아꼈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걔가 죽은 거야. 어느 날 사고로. 그때 이제 그 충격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내가 가축을 잘 안 기르는데 희한하게 아무튼 간에 저는 저거는 있어요. 그 왜 화초 같은 거 누가 주잖아. 베란다에 놓고 키우라고. 이거 쉬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주면 돼. 근데 왜 나는 내가 죽으면 죽을까? 여기 손끝이 맵다라는 말은 바로 가축을 기르는데 이상하게 가축을 잘 죽이는 그런 약간 미신적인 그런 거 있어. 그런 것을 손끝이 맵다. 그래서 손끝이 매운 사람이라더니 키우는 가축마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손끝이 매운 사람이라더니 키우는 가축마다 죽었다. 할 적에도 손끝이 맵다라는 뜻으로 손끝이 맵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다음에 2번 폭풍으로 인해 그곳에 간 관광객들이 며칠째 할 적에 이거 주의하세요. 발이 묶여 있다. 그래서 발이 묶이다.
뭔가 활동할 수 없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발이 묶여 있죠. 그죠? 다음에 3번. 수정이와 민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깨를 곁기로 했다. 어깨를 겼다. 시작. 어깨를 겼다. 네, 어깨를 겼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서로 같이 하다. 그 일은 어깨를 겼고 함께 해야 하는 일이야. 이럴 때 쓰죠. 그 일은 어깨를 겼고 함께 해야 하는 일이야. 이럴 때 쓰죠. 다음에 4번. 새벽마다 약수터에 오르는 걸 며칠 걸렸더니 오금이 저려왔다. 오금이 저리다는 얘기는 어떤 공포 같은 게 오금이 어디예요? 무릎 뒤쪽. 온폭 들어간 데 있죠? 여기 오금이요. 오금이 저리다는 얘기는 어떤 공포감이 들어가지고 다리가 잘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는 걸 보고 오금이 저렸다. 밤에 귀신을 보고 오금이 저려서 꼼짝 못했다. 이럴 때 쓰는 거지. 근데 새벽마다 약수터에 오르는 걸 며칠 걸렀더니 오금이 저려. 이건 아니지. 오금을 펴다라고 하는, 오금이 들어가는 그 관용어 중에 오금을 펴다라는 관용어가 있어. 오금을 펴다. 오금을 펴다. 마음을 놓고 여유 있게 지내다. 이런 뜻이에요. 공시를 보고 나니 오금을 펴고 지낼 수 있겠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공시를 보고 나니 오금을 펴고 지낼 수 있겠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다음 또 오금이 들어간 관용어 따라요. 오금이 쑤시다. 오금이 쑤시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이렇죠. 지금 뭔가 하고 싶은데 바깥에 나가고 싶고 막 그런데 흔히 좀이 쑤시다라는 관용어가 있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오금이 쑤셨다. 좀이 쑤셨다. 이럴 때 쓰죠.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 갑니다. 유추의 방법으로 글을 전개할 때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문제 나왔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정보 추리 문제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풀어봐라 하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앞에 쪽에 이제 있었을 법한 내용을 풀어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간에 지문을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유추라고 했으니까 앞, 뒤가 관점은 같아. 유추는 제재는 달라. 관점이 같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서를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어느 한 부분의 내용도 한 편의 글이라는 여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파악하여야만 이게 핵심어죠. 전체의 구조 속에서 파악한다. 그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전체의 구조 속 어떤 부분을 파악할 때 전체 속에서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 1번 창고에 물건을 저장할 때 체계적으로 품목별로 분류하여 쌓으면 여기서 핵심어는 체계적. 많은 물건을 가지런히 저장할 수 있듯이 우리의 지식도 체계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 체계적. 2번 거대한 기계의 일부분은 그 부분만 분리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고철이 될 수 있다. 왜? 그 전체에서 분리가 돼버리니까 그래. 다음에 기계의 일부분은 여기 전체의 체계 속에서만 전체란 단어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결국 핵심어 싸움이에요. 전체란 단어. 진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에 2번이 정답. 3번. 흥부전을 읽고 난 뒤에 보이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흥부의 착한 심성에 박수를, 전체란 단어가 안 나와 지금. 그죠? 그나마도 전체란 단어가 나오는 게 2번밖에 없어요. 정답은 2번. 알고 보면 되게 쉬워. 그러니까 결국 뭐 싸움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항상 비문학 할 때마다 문장하고 싸우지 말으라고. 문장하고 싸우지 말고 뭐라고 싸워라? 단어랑 싸워라. 단어. 핵심어. 요 싸움이다. 다음에 15번 갑니다.
자, 다음을 참고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준어 규정 제13항 읽어봅니다. 시작. 네, 뭐에 관한 규정일까요? 뭐에 관한 규정일까? 대답이 안 나와.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여는 법칙 같은데?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를 옮겨 발음한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헛받침이잖아, 그죠?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겹받침이잖아요. 그 중에 어디 뒤에 있는 놈이 바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죠. 여는 법칙. 다음에 14항 읽어 시작. 이 경우 시옷은 된소리를 발음함. 네. 뭐냐 이거 지금. 근데 이제 시옷은 된소리래.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지. 여기 시옷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시옷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비읍 때문에 된소리화가 돼가지고 씨 이렇게 된소리를 발음이 되죠. 이것도 연음 법칙에 관한 거. 기범아, 내가 부탁이 있는데 전에는 이게 교탁 안에 저기 분필도 있고 뭐 다 있어가지고 그거 좀 금방금방 꺼내쓰기가 좀 편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들 수업 시간 전에 지우개하고 분필 몇 개 이렇게 좀 여기다 좀 올려놔 주세요. 제 시간만 하지 말고 다른 선생님 시간에도 분명히 선생님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주워 갖고 온다고 그죠? 뒤로 가다가 자빠질 뻔해서 조금 아까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15항 읽어 시작. 네,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래요.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을 바꾸어서 뒤 음저 철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뭐가 있을까? 얘가? 큰 소리로 알려줘 빨리.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실질 형태소가 이어지는 경우 아나, 어나, 오나, 우로, 우, 위,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을 바꾸어서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뭐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 넘어가보자. 뭐 나오겠지 뭐 여기. 나오겠지. 1번 13항을 통해 볼 때 꽃차는 꽃차로 발음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네. 꼬사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꼬사 이렇게 발음하더라고. 따라해. 꽃차. 꽃차. 꼬사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항을 통해 2번 볼 때 아바피. 아파피? 아니야. 아바피지 그지? 아바피. 응. 아바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는 실질 형태소, 얘는 형식 형태소야, 그지?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얘가 뭐가 돼? 음절 끝소리 규칙이 걸리고 형식 형태소 앞에서는 얘가 뭐가 돼? 여는 법칙이 걸리고 그래서 얘는 압이 되고 얘는 아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찾으려고 했던 거 여기 있네. 아, 어, 오, 우, 위가 나오는 실질 형태소 대표음으로 바뀌고 저기 그 음절 끝소리 규칙. 다음에 3번 14항을 통해 볼 때 8비는 8비 맞죠? 다음에
15항을 통해 볼 때 꼬뒤, 예, 꼬뒤가 바로 실질 형태소가 따라오는 경우죠. 꼬뒤 할 적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띄고 위죠. 자, 아무튼 간에 이 꽃 다음에 위가 실질 형태소야.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이어서 오면은 바로 이게 여는 법칙이 걸려. 이렇게 오면 그죠? 꽃이. 그런데 뒤에 띄어쓰기까지 했고, 다음에 실질 형태소까지 나왔어. 그럼 얘가 뭐가 일단 걸려? 음절 끝소리 규칙이 걸리죠. 그래서 디귿으로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여는 법칙이 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 음운 변동의 첫 번째 음운 변동은 무조건 음절 끝소리 규칙 아니면은 여는 법칙이야. 그러니까 모음 형식 형태소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띄어쓰지 않고 당연히 붙여 쓰는 거겠죠. 이어지는 경우에는 여는 법칙이야, 조건이. 그 이외의 조건은 뭐야? 음절 끝소리 규칙이야. 오케이? 둘 중에 하나부터 시작이 돼요. 다음 또 한 가지. 여는 법칙이 된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여는 법칙 적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운 변동의 첫 번째 변동은 뭐야? 둘 중에 하나. 여는 법칙 아니면 음절 끝소리 규칙. 할 적에 여는 법칙은 어떤 조건에서? 모음 형식 형태소가 이어질 때. 이 조건 아니면 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걸리는 거야. 자, 다음에 16번 맞춤법 문제. 난로에 불을 붙이면 기본형 붙이다고, 어근형은 붙다가 되죠. 기본형은 붙이다, 붙이다고, 다음에 어근형은 붙다. 그래서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사가 되죠, 사동사. 다음에 그렇게 꼭 조건을 붙여야만 마음이 편하겠니 할 적에도 역시 붙이다, 기본형은 붙이다. 역시 붙다의 사동사가 되겠죠. 흥정을 붙이다 할 적에는 흥정도 둘을 붙여놓는 거니까, 그죠? 이때도 붙이다가 되지. 붙이다. 티읕 받침 붙이다. 그래서 붙이다. 역시 붙다의 사동사입니다. 나이가 드니 농사는 힘에, 이때는 힘에 붙이다 할 적에는 뭐를 붙이는 게 아니야. 그죠? 연결하는 게 아니야. 연결하는 의미가 없을 때는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붙이다라고 써야 되겠죠. 붙이다는 능동사예요, 사동사예요? 주동사예요, 사동사예요? 주동사인데. 주동사. 사동사 아니에요, 그거는? 네, 주동사. 다음에 17번 언어 예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정에서 손자가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적절하다. 할아버지께 말할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아도 된다. 맞을까 틀릴까? 예, 가정에서는 압존법 일부 인정을 해요. 이제 직장에서는 폐지가 됐지만 가정에서는 아직 폐지가 안 되고 압존법을 일부 인정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압존법 걸려 있어요 지금. 왜? 아버지가 그랬잖아, 그죠? 해도 된다고. 다음에 직장에서 사원이 부장에게 부장님, 이 과장님이 원래 이걸 압존법으로 표현한다면 부장님, 이 과장이 이래야 돼. 그죠? 이 과장님이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적절하다. 윗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구든지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 요 설명도 뭐 적절한 설명이지만 가장 적절한 설명은 압존법은 직장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부장이든 과장이든 사장이든 다 높여야 돼. 직장에서는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도 공대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심지어 군대에서조차도 병장이 2등병, 1등병한테 존댓말 쓰라고 하잖아요. 그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그거 혹시 군대 생활할 적에 저 병장 때 2등병한테 존댓말 써본 사람? 없네. 여기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네, 다들. 하이, 그거 시킨다고 또 그게 됩니까?
다음에 3번 심야 방송에서 사회자가 시청자에게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하다. 우리말의 인사 예절이 맞지 않으므로 안녕히 주무십시오. 좋은 밤 이건 미국식 표현이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또는 안녕히 주무세요 또는 아침에 만났을 때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가 가장 좋은 인사말.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뭐가 들어가야 가장 좋은 인사말? 안녕이 안녕. 다음에 4번 상가에서 문상객이 부모상을 당한 상주에게 호상입니다. 미쳤어. 귀신병이 맞아 이거. 호상이란 말은 본인도 상주도 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아니냐 요즘에 내가 어디 한 몇 개월 전에 어디 상가집에 갔는데 상주 본인이 호상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저 동창 저기 그렇게 막 친한 친구는 아니고 그냥 동기 동창. 인데 그래 내가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상주로 야 너만 나니까 그냥 그 말 듣는데 너 앞으로 다른 저 문상객들한테 네 입으로 호상이라고 하지 마. 어디 감히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호상이라고 미쳤나봐 이거. 죄인이에요 상주는. 그리고 문상객도 절대로 그 상가집 안에서는 호상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예의 어긋난 표현이. 아무리 천수를 누리고 102살로 돌아가셨다고 해도 네, 어르신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슬픈 일이니까 호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다음에 적절하긴 뭘 잘 적절해. 다음에 18번 쓰기 파트에서 개요 문제가 나오고 있지요. 다음은 경제 발전의 득실이라는 제목으로 제목 경제 발전의 득과 실 플러스 마이너스 4단 구성의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것이다. 전환 단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거. 참 문제 복잡하네요. 그죠? 전환 단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 일단 이렇게 나오면 문제는 전환에서 나왔지만 제목하고 다음에 서론부는 좀 읽어봐. 서론부가 도입이야 도입.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목은 제목, 도입이 서론, 다음에 발전과 전환이 본론, 다음에 결말이 결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전환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어디를 읽어봐. 제목은 이미 읽었고 도입, 경제 발전이 반드시 인간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요. 아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했을 때 득도 있지만 뭐도 있다? 실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글은. 그럴 적에 전환의 경제 발전에는 많은 대가가 따른다요. 여기에 쓸 수 있는 근거로 알맞지 않은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죠. 논거는 논리적 근거의 준말입니다. 1번 경제 발전은 물질 만능주의. 이때 대가는 좋은 게 아니죠. 희생 뭐 이런 의미로 쓰인 말이지 이거 지금. 경제 발전은 물질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인간 소외를 가져온다. 이렇게 단점이 나와요. 단점이. 역기능. 경제 발전과 상반되는 좋은 전통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이것도 역기능. 3번 경제 발전은 노사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든다. 경제 발전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경제 발전이 오히려 내 생각엔 경제 발전이 되면 노사 갈등이 더 1970년대, 80년대 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 80년대에 비해서 지금이 노사가 갈등이 좀 덜하지 않나? 더 심한가? 근데 경제가 발전된 나라들 노사 갈등이 심한가요? 심하다고 딱히 말할 근거도 없어, 그죠? 다음에 경제가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 노사 갈등이 심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노사 갈등과 경제 발전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조금 약간 이상한 자본주의.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래. 거지 자본주의.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이 되면 발전되는 만큼 의식도 같이 따라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도 저는 참 누굽니까 빌 게이츠. 역시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번에도 보면은 전 세계 지도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자기가 돈을 낼 테니까 하여튼간에 코로나 백신 꼭 만들자. 최초로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이 또 마침 우리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나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재벌이 존경을 받아요, 못 받아요? 너 이재용이처럼 되고 싶어? 응. 분명히 그래요, 그죠? 안 되고 싶은 사람 한 명 나도 되고 싶어. 너 이재용 존경해?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예전에 빌 게이츠가 한참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미국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나중에 크면 누구처럼 되고 싶니? 빌 게이츠. 그럼 빌 게이츠를 존경하니? Of course. 그게 맞는 거잖아. 내가 존경하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사람은.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 성격이 달라진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그래서 경제 발전이 되는 거하고, 경제 발전하고 노사 갈등하고는 별 큰 관계가 없어. 경제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도 노사 갈등이 많은 나라도 있고, 노사 갈등이 없는 나라도 있고, 경제가 발전된 나라 중에서 또 노사 갈등이 없는 나라도 있고, 또 있는 나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음에 4번, 경제 발전은 개인주의적 풍토를 조성하여 사회적 연대의식을 약화시킨다. 자, 경제 발전을 시키니까 돈이 많이 생겨. 물질 만능주의 생기겠지, 1번. 다음에 2번, 경제 발전과 상반되는 좋은 전통을 포기해야 돼. 다음에 4번, 경제 발전은 개인주의적 풍토에 돈이 생기면 개인주의가 생겨요. 근데 3번에 경제 발전과 노사 갈등이 어떤, 인과적인 맥락이 없거든, 지금. 나머지 1번, 2번, 4번들은 인과적인 맥락들이 다 있어. 자,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9번, 실질적으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노사 갈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하여튼 5월 1일 노동절만 되면 막 난리가 났어, 서울이. 그런데 하긴 올해는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멈춰버려가지고 노사 갈등도 멈췄네. 표가 안 나죠, 그죠? 아무튼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노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에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요 차이인데, 가장 표면상으로 많이 나타난 게 내가 보기에는 90년대예요. 80년대는 민주화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제 민주화 열망 때문에 80년대 데모를 많이 했고, 이제 민주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민주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90년대하고 2000년대 상당히 많이 일어났지.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보면 2020년, 지금 2010년 이후에 2010년, 15년 요 최근에 보면은 예전만큼 그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심하게 하고 경찰들과 막 대치하고 이런 정국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많이 그게 사라졌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것만 봐도 경제 발전하고 이 노사 갈등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경제가 잘 발달해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노사 갈등이 없는 나라들 훨씬 많죠. 다음에 19번. 가라의 순서를 맞추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예, 일단 서두가 나왔으니까 다행이네. 철학이라고 하면, 근데 서두가 나오는, 이렇게 앞에 문장이 앞에 단락이나 앞에 문장이 나오는 게 쉬워? 안 나오는 게 쉬워? 난 안 나오는 게 쉽은데, 개인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게 더 쉽은데? 하여튼간,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거는. 철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것, 골치 아픈 것, 제재는 뭐예요? 철학.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멀리 생각한다. 철학에 대한 관점, 무슨 관점? 일반적인 관점. 그래서 서두는 일반적 통념이 제시되고 있죠. 그러면 일반적 통념이 서두에 제시되면 그 다음 단락에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돼? 뒤집어져.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시스템을. 자,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나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있고 다로 시작하는 선택지니까 나다를 다 읽어보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서에 의해서 철학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서두에서 말했던 일반적 통념을 깨고 있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일반적 통념이 나오면 바로 그걸 깨야 돼. 이런 철학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철학자는 일을 하지 않고 허황된 생각만 뛰고 하는 이지 사람쯤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이제 다를 읽어볼 필요도 없겠네. 일단은 나가 결정이 딱 되네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뭐하고 뭐 싸움이야? 라하고 가 싸움이죠. 그러면 나에서 나온 정보를 가만히 봐봐. 나는 지금 서두에서 나왔던 관점을 뒤집는 관점이죠. 허황된 생각만 하는 사람쯤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가냐, 라냐. 그러면 일단은 가가 빨러, 라가 빨러. 어느 게 빨르든 간에 가를 선택하든 나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학생들이 선택의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의 행운.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제가 선택하면 맨날 뒤거 선택을 해요. 잘못 선택을 해요. 그거 내가 뭐 어쩌라고. 근데 되도록이면요, 가나다라 이렇게 있잖아. 앞쪽 거 위주로 선택하세요, 앞쪽 거. 나 다 했잖아, 아까. 근데 내가 뭐부터 읽었어? 나부터 읽었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건 경험치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경험을 해보니까, 읽어보니까, 지금 가하고 라가 나왔죠. 그럼 뭐부터 선택하는 게 나아?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앞에 거 선택하는 게 낫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이 문제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자, 가봅시다. 철학자 중에는 우리의 실생활과는 관계없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허공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사람도 있다. 이게 바로 나달락에서 말했던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대로 잘 이어지죠, 지금. 다음에, 뭐요? 다달락이냐, 나달락이냐. 예를 들어, 해놓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나가서 철학에서 말하는 연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음에, 라달락의 우리의 일상생활의 체험 속에는 많은 철학적 진리가 단편적이나마 나타나고 있다 했구나. 그런 다음에 그 단편적인 예가 뭐요? 예를 들어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잡아. 예를 들어 해놓고 다달락에서 나달락, 가달락에 나오는 무슨 철학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면 이 다달락이 가달락이나 나달락 뒤에 이어져야 되지만 지금 다달락에 나온 예는 철학에서 말하는 연관성이라는 단편적인 지식이 나왔잖아. 그렇다면 이건 뭐에 관한 예예요? 라달락에 나오는 일상생활에서의 체험 속에는 많은 철학적 진리가 단편적이나마 나타나고 있다. 요거에 관한 예잖아. 이 뒤로 가야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지문 좋고 문제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20번 가 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오면 좀 어렵게 시작하지요. 서술 방식 묻는 문제입니다. 단락 간의 관계, 단락의 구성 묻는 문제. 일단은 첫 단락을 읽으세요. 일단은 현대 과학의 발달이 그럼 뭐에 대해 쓰는 걸? 현대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쓰는 걸. 아직까지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역사와 과학과의 거리를 크게 좁혀주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나요. 그러나 뒤가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요. 이것은 자연과학이나 그 밖에 여기 역사학에 인접해 있는 다른 학문 분야의 발달이 역사학의 발달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역사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무관하다 이 말은 아니다. 사실 역사학은 고고학, 인류학,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언어학, 심리학 등의 여기 인접 분야의 발달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 역사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거리가 좀 넓어서. 하지만 역사학 같은 경우에 고고학이나 인류학이나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언어학, 심리학 등 역사학과 좀 인접 분야에 있는 얘네들하고는 좀 서로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타 학문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룩됨에 따라 역사학자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관하여 내렸던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라는 얘기는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학문하고 역사학하고. 역사 연구 자체에도 세부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기도 한다. 다른 학문 변화 때문에 역사학도 변화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래놓고 1번 선택지를 보는데 일단 가부터 맞춰. 가는 읽었잖아. 가에서 상반된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어요? 자, 다음에 2번. 가에서 하나의 사실을 제시했어요? 하나의 사실 제시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두 개의 사실이 하나의 사실 제시했잖아.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게 2번은 마음에 안 와다. 그죠? 그다음에 3번. 가에서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4번. 가에서 대상의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아니야. 2번만 맞아요. 근데 2번 너무 이게 흔해 빠진 진술이라서 그래서 눈에 안 닿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의 사실을 제시하고
나에서 논지를 발전시켜 상술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얘기요. 그러면 만약에 2번처럼 간다면 가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도 크게 바뀌면 안 돼. 쉽게 말하면 논지를 발전시켜 상술하고 있다는 게 부연 설명 또는 상술을 하는 단락이야. 나 단락이. 역사와 인접해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발달은 어느 면으로 보면 역사가 짊어져야 하는 도의적, 지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연관되고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지. 그 논지로 계속하고 있죠. 그죠? 정답 2번입니다. 그리고 나달락의 끄트머리 보면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문장이 있어. 인접 분야의 도움으로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밀접하게 영향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20번 같이 단락의 구성을 묻는 문제, 이 문제는 제가 제 경험치로 본다면은요, 선택지 중에 제일 쉽게 설명하는 선택지 있어. 그게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 많이 풀어보니까. 그래서 혹시 시험장에 갔는데 도무지 이거 모르겠어.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거. 자, 보세요. 가에서 하나의 사실을 제시하고 주지문이야, 이게 바로. 주지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부연 설명이나 상술 나오면 되지요. 가장 쉽게 설명하잖아, 지금 공식을 이거 2번이. 자, 다음에 16회로 건너갑니다. 1번,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고 문제 물었네요. 기역, 주남 저수지의 백조들은 우한 기품을 자랑하고 몹시도 하고 밑줄이 쳐져 있고 문제가 나가고 있지요. 그러면 문제 보세요. 빨리. 1번, 글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좋은 문장. 절대 기역은 삭제하면 안 돼. 첫 문장은 삭제해서는 첫 문장에서 제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글은 주남 저수지의 백조에 관한 글이 되겠죠. 백조.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뭘 묻는 문제? 통일성. 통일성 뭘 통일시켜야 돼? 제재를 통일시켜야 돼. 다음에 또 뭘 통일시켜야 돼? 관점을 통일시켜야 돼. 제재와 관점.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관점은 180도 바뀌기도 한다요. 요 지문 안에 역적관계 연결어가 들어가야 대신. 네, 몹시도 이거 뭐야 이거? 맞는 것. 거기 선택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몹시라고 써 있어. 몹시라고 써 있어요. 몹시도 다음에 그러면 위출친 단어 중 맞춤법에 맞는 것은 이거 잘못했고 문제가 그죠? 저기 1번에 몹시도라고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써놔야 돼. 다음에 2번도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써있네. 다음에 디귿 날라와 또 써있네. 몹시도만 틀렸네. 몹시도는 지문에 나와 있는 답이 지금 이렇게 되면 2개가 나오죠. 안 고치면 2개가 돼요. 1번하고 4번하고. 자, 다음에 니은 봅니다. 보통 때엔 목을 S자로 비지만 뭐가? 백조들이. 곧게 세우고 어입니다. 어이. 다음에 디귿. 주남 저수지에는 외가리와 큰 기러기가 상당히 있으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었어? 백조 얘기하는데 외가리하고 큰 기러기가 뭐하러 나와 여기 지금. 자, 다음에 날라와가 아니라 나라와가 되죠. 나라와. 기본형은 날다가 되는 거고. 다음에 깊숙히가 아니라 깊숙이죠. 희 하지 말고 이. 읽을 때도 따라해. 그래서 따라합니다. 깊숙이. 깊도 조금 길게, 숙도 좀 길게 읽어야 돼. 깊숙이. 특히 숙을 좀 길게 읽어야 이라고 발음이 나와요. 이 숙을 짧게 읽으니까 뭐라고 발음이 나와? 희라고 발음이 나온다고. 그래서 깊숙이 이거 안 된다고. 따라합니다. 깊숙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제로 본다면 2번은 1번, 4번 2개가 답이 되는 거고 1번을 몹시도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꾸면은 4번이 답이고 1번은 3번이 답이죠. 다음에 3번 갑니다. 한자 문제 조작. 특정 종목에 대한 주가 조작할 적에 조작. 여기 지금 현재 1번에 나와 있는 조자는 잡을 조자. 따라해 잡을 조.
지을짝. 그래서 그 기계 같은 것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걸 조작한다라고 하죠. 조작한다. 그래서 조작이 간단하다 이럴 때 쓰죠. 이때는 조작이 간단하다. 또는 그는 기계 조작이 서툴다 이럴 때 쓰죠.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예문을 알면 쉬워. 두 번째 뜻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잘 처리한다는 뜻으로도 쓰여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잘 처리한다. 뭐 기계 조작을 잘한다도 잘 처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쓰는 무슨 조자? 지을 조자가 들어가야 돼. 지을 조. 따릅니다. 지을 조. 지을 작. 네. 그래서 이 조작, 요거 조작. 요 조작은 뭐요? 어떤 일을 사실인 것처럼 뭐요? 꾸민다 이런 뜻이에요. 꾸민다. 그래서 사건을 조작하다 이럴 때 쓰죠. 사건을 조작하다. 그의 주장은 조작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럴 때 쓰죠. 제가 지금 들려주는 이 예문들은 다 표준 국어대사전에 실려있는 예문들이에요. 그의 주장은 조작이었음이 곧 밝혀졌다. 그리고 표준 국어대사전에 있는 예문들이 또 긴 게 많어. 그걸 다 여러분들한테 불러줘서 여러분들 적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서 내가 선생님 불러줬던 예문 표준 국어대사전에 없던데요. 잘 보세요. 있어요. 그 긴 예문을 내가 줄인 거야. 필요한 부분만 따가지고. 자, 다음에 두 번째 뜻으로 조작, 두 번째 뜻, 진짜를 보면서 가짜를 만든다 이런 뜻도 있어요.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든다. 그래서 조작이란 단어를 찾으면 지금 1번에 잡을 조자, 지을 자자로 되어 있는 조작이 조작 1번. 지금 여기는 지을 조자, 지을 자자로 있는 조작이 조작 2번으로 동음 이의어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2번 따라해 성행, 성활성. 네. 행자가 무슨 행자? 너무 쉬운 글자, 그죠? 근데 얘가 음과 훈이 또 하나 있죠. 따라합니다. 단일행, 항렬항. 항렬 따질 때 항렬할 때는 항자를 써요. 이 항이라고 읽혀요. 행이라고 써놓고 항렬항자라고 읽혀요. 따라합니다. 단일행, 항렬항. 그래서 과소비의 성행 할 때 쓰는 글자죠. 단어죠. 과소비가 성행한다. 다음에 증권, 증거증, 문서권. 네, 그래서 증거나 또는 문서가 되는 서류를 증권이라고 한다. 다음에 질서, 차례질, 차례서, 뭐 다 아는 뜻이지. 다음에 4번. 어법이 많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1번.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환경 오염을 막고 식량 자원을 절약합시다. 틀린 거 없네요. 예전에 이 문장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었어. 최대한으로 줄여서 환경 오염과 식량 자원을 절약합시다. 이렇게 나왔었어. 명사병렬로. 환경 오염을 어떻게 절약을 해, 그죠? 환경 오염을 막고 식량 자원을 절약합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2번, 손님 여러분께서는 계산이 완료되기 전에 상품 포장을 미리 뜯거나 식품 및 음료의 시식을 금합니다의 주어가 뭐예요? 손님 여러분께서는 금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 손님 여러분께서는 계산이 완료되기 전에 상품 포장을 미리 뜯거나 식품 및 식품 및 음료를 시식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야지. 금합니다는 안 되죠. 왜냐면 금합니다의 주어가 뭐가 돼버려? 이 문장에서 손님 여러분께서는 돼버리잖아. 3번 전기를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서. 까지는 뭐 여기도 병렬 구분이지만 맞아요. 아끼기 위하여, 절약하기 위하여 이렇게 승강기를 격층으로 운행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어식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하면 되죠. 짜증나요. 승강기 격층대로 운행하면.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지? 짜증나더라고. 다음에 4번. 우편 번호를 올바르게 쓰고 규격 봉투를 사용하시면, 그래서 우편 번호를 올바르게 쓰고 와 규격 봉투를 사용하시면 요게 이제 병렬이 된 거예요, 지금. 크게 문제 없고. 기계 처리 능률이 향상되고 또 병렬되죠. 편지가 빠르고 정확하며 또 병렬되죠. 우편 요금이 저렴합니다. 첫 번째 거기서 기계 처리 능률이 향상되고 첫 번째 병렬, 편지가 빠르고 정확하며 두 번째 병렬, 우편 요금이 저렴합니다. 할 적에 기계 처리 능률이 향상되는 건 맞고 편지가 빠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편지가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이 되는 거죠. 아니, 편지가 지 혼자서 빠르고 정확할 수 있나요? 뭐가 빠졌어? 서술어 배달되며. 우편 요금은 저렴한 거 맞죠? 다음에 5번. 표준어 묻는 문제. 맞는 것은 읽어 시작. 맞았나요? 예, 있습니다. 게시판. 다음에 서슴. 네? 서슴지. 발음은 서슴지라고 나고 다음에 쓰기는 서슴지라고 써야죠. 서슴지. 다음에 읽어. 맞았나요? 맞잖아요. 뭐가 틀렸어요? 연거푸. 맞았는데? 연거푸야? 연고푸야? 배고파요? 2번. 돌.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맞게 읽어야지. 네, 소리 나는 대로 사글새라고 써야죠. 네, 읽을 때도 그렇게 읽고, 사글새. 다음에, 수탁락이 맞지요? 다음에, 나 헷갈리게 자꾸, 내가 맞춤법 제일 못하거든, 내가? 표준어? 나도 자꾸 틀리거든, 이런 거. 다음에 3번. 윗돌이. 맞아요? 윗돌이도 있고, 웃돌이도 있어. 윗돌이도 있고, 윗돌이, 웃돌이 뜻이 어떻게 달라요? 윗돌이는? 네, 이게 아랫돌이, 윗돌이. 웃돌이는? 네, 이 옷은 제일 겉에 걸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겉에 걸치고 있는 옷을 웃돌이. 다음에 아랫돌이 위에 있는 옷을 윗돌이. 윗돌이와 웃돌이는 다 표준어인데 뜻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자, 다음에 깍쟁이. 읽어 시작. 맞았어요? 네, 다음. 맞았어요? 네, 다음에 4번 읽어 시작. 네, 상치 아니에요. 상추예요. 다음. 맞았어요? 다음. 네, 수소죠, 수조. 그래서 염소양쥐만 수술 쓰고 나머지는 다 수를 쓴다. 다음에 6번. 기억의 논리적 전제로 보기 어려운 것 하고 문제가 나왔네요. 지문 좋습니다. 기억의 논리적 전제, 근거 묻는 문제예요. 일단 첫 단락을 읽고 가는 게 좋아요. 아마도 가장 구체적으로 정보사회에 관한 글이네요. 정보사회. 다음에 개념화 해주는 것은 여러 전자기기, 특히 텔레비전, 전화, 전신, 컴퓨터, 인공위성 하나 빠졌네. 꽤 오래전에 쓴 글이네요. 뭐가 빠졌어? 스마트폰. 그죠?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보급. 요거 말 중요하죠.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보급.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하냐? 어떤 사회?
정보 테크놀로지의 출현과 보급이 있냐 없냐. 이런 의미에서 정보사회는 전자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놓고 지금 기억, 문화 진화에서, 기억을 봐봐. 넷째, 문화 진화에서 쓸모가 있는 한 사람은 그것과 더불어 할 적에 이때 그것은 좀 첫 단락에서 읽었던 정보 테크놀로지일 가능성이 높네, 그지? 중간에 안 읽어봤어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것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기를 수밖에 없다. 의 논리적 전제 1번. 쓸모가 있는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맞잖아. 이 문장이 지금 여기 밑으로 지금 기억 문장의 대우명제잖아. 1번 문장이. 이거 완전히 뒤집으면 이 문장 되잖아요. 다음에 2번. 발명은 문화 발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기억만 가지고는 아직은 모를 것 같은데. 하여튼 정보 테크놀로지라는 얘기를 여기 그것을 정보 테크놀로지로 생각을 한다면 각종 정보 테크놀로지가 발명이 됐을 때 우리가 일단락에서 뭐라고 그랬어? 정보 사회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3번. 사람은 문화적 환경을 떠나서는 살아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문화 진화라는 말을 썼겠지. 4번. 문화를 발전시키는 발명이라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건 아직 몰라. 그럼 답이 아직 안 나올 수도 있고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놓고 나서 이제 2번 단락을 읽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모든 발명에는 다음의 조건들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발명이라는 거 선택지에서 아까 봤었죠. 4번. 발명이라는 단어가 4번에서 나와요. 첫째, 그것은 어떤 인간적 필요를 충족하는 이기이기에 발명되고 존재하며. 선택지 1번. 둘째, 그러나 거의 언제나 그것이 여기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어떤 위협 또는 위해로 의구심, 의심할 의자, 구자, 두려워할 구자지요. 답니다. 의심할 의, 두려워할 구. 의구심 그러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의구심이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받게 되고, 지금 첫 번째 인간적 필요를 충족하는 이기에 발명되고 존재하며, 두 번째 기존 체제에 도전하는 어떤 위협 또는 위해로 의구심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이 발명이 됐을 때 사람이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의구심을 갖는데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4번. 추리되잖아요, 지금. 두 번째 근거야, 이게 지금. 다음에, 셋째, 인간 생활, 사회 체제의 크고 작은 변화를 유발하고 영향을 미친다. 요 세 가지가 지금, 실은 넷째 기억에 이게 근거들이야. 다 앞에 있는 게. 그 내용들을 추리해서 답을 풀면은 쓸모가 있는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안 받아들여도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4번은 꼭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얘기요. 2번, 발명은 문화 발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다. 3번, 사람은 문화적 환경을 떠나. 2번, 3번은 너무 뻔한 내용이죠. 정답은 몇 번 됩니까? 4번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